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하면은 사실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공부하다 보면은 더욱더 미로 속으로 빠지는 기분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신기하고도 어려운 이 항암제의 세계, 이분과 함께라면은 걱정이 그래도 한시름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근데 오늘은 흰색 장갑을 특별하게 코로나 때 많이 꼈었죠. 니트리 장갑. 오늘은 체험 시간을 함께 준비를 해주신 건가요? 네, 근데 제가 미리 이럴까 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를 말하기 위해서 얘기하느라고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다 급등해버렸죠. 네. 다른 데서 다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 투자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어떤 순간에 계속 이거를 처음부터 1부터 100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2배속, 4배속으로 제가 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념 원리 시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념 원리가 있고 문제풀이 시간이 있는데 문제를 단순히 그냥 문제 푸는 거는 어떻게든 풀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때. 근데 개념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다른 문제를 꼬아서 내면 몰라요. 그러니까 개념 원리 시간이 있긴 있어야 돼요. 이거 하고 안 할 거예요, 평생. 이 시간에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딱 거기서 끝났죠. ADC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해서 끝났죠. 맞습니다. 마치 수양대군 이정재 씨가 등장하는 씬에서 딱 끄는 것처럼 끝났잖아요. 네. 다시 그 복습을 하면서 왜냐면 저번에 말로 했더니 역시 직관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도체는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런데 반도체 많이 다루니까 이제 무슨 뭐 HBM부터 시작해서 리플로우 장비부터 무슨 저기 뭐 어닐링부터 뭐 반도체 8대 공정이니 무슨 ALD 장비니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 이런 건 좀 이제 익숙하잖아요. 단어 자체가. 근데 반도체는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시가총액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회사보다 너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아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당연히 어렵고. 그럼 왜 의사가 그렇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이거 1등 저기잖아요. 그런 게 이슈가 되잖아요. 인하대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대 경제학과 간 사람이 이슈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서울대 경제학과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당연히 어렵죠, 용어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어려운 건데 원래 어렵지만 덜 들어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거죠. 자주 들으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먹는 거 설명하다 보면은 좀 친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부터 다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복습하면서. 맞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번 시간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리고 2세대로 표적 항암제, 3세대는 이 면역 항암제였는데 일단 저희가 1세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근데 그 앵커님 안 끼셨네요. 제가 천천히 끼도록 끼고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저기 했었잖아요. 1964년에 미국 생물 물리학자가 바넷 로젠버그가 백금 전극 사이에 박테리아 낳다가 박테리아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이제 화학 항암요법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뒤에 플래티넘이잖아요. 플라틴,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들어가면 화학 항암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학 항암요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해가지고 일라이릴리의 젬자라던가 알림타라는 게 있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암이 정말 일찍 발견이 됐다. 정말 극초반에 발견됐다. 그래서 이거를 따라 하세요. 채팅하지 말고. 자, 요거 제일 작은 거. 예, 거기 그거부터 해서요. 제일 작은 거. 밤 깨진 거 있죠? 네. 만약에 이때 발견했으면 세포 독성 항암제나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네. 아주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절제술을 하면 되는 거죠. 절개해서 이것만 잘라내면 됩니다. 부시면 돼요. 버리세요. 그럼 절제술을 하면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2기 혹은 3, 4기로 진행이 돼서 암이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병변이 온몸에 퍼지게 되었다. 그럼 이제 전신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1세대 항암제부터 2, 3세대, 4세대 발전하는 이것은 전신 치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초반에 발견되면 절제술을 해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전신 치료에 들어와서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여기 독성이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독하다는 거죠. 그쵸? 이게 오늘의 그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가 생겼죠. 군밤인데요. 네. 겨울철에 아주 따끈한 간식이죠. 자, 요 젤리를 네.
정상세포라고 해보죠. 이게 암세포랑 정상세포가 있는데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는 독성은 아주 세서 좋은데 문제는 정상세포까지 다 부셔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상세포까지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이걸 했던 이유가 1964년에 처음 시작되고 처음에 젬자 같은 경우 일라이릴의 젬자가 아직도 췌장암 함자 쪽에서는 1차 치료제이자 표준 요법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정상세포를 죽이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에서는 아직도 표준요법으로 지금 지위를 누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네. 기술이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2세대 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2세대는 표적 항암제죠. 그리고 요거의 내용에 빗대어서 말을 하면은 암 성장 차단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암 성장을 차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표적 항암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비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은 비소, 작지 않다. 작지 않은, 병변이 작지 않은 거예요. 소폐암은 작다는 거고 비소폐암은 작지 않은 건데 그게 대부분의 폐암을 차지하고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지위를 노리고 있죠. 이게 2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3세대 항암제에 해당돼요. 3세대 표적 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근데 이 3세대 타그리소가 나오기 전에 그럼 1세대, 2세대가 있었겠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서 1, 2, 3, 4대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에서 가장 지금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그리소도 마찬가지고 그게 EGFR TKI라는 기전입니다. 뭐냐면 이제 EGF라는 이 옥수수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제가. 네. 그거 잠깐 놓으세요. 암덩어리는 잠깐 놓으시고. 밤암을 놓고 EGF를 옥수수 아래 EGF라고 붙여놨거든요. EGF 상피세포 성장 인자예요. 성장 인자니까 성장에 관련된 것 같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그 화장품 주로 파시는 약간 다단계일 수도 있고 화장품 파시는 분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표피에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EGF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성 저희 화장품을 바르시면 EGF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피부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러면서 EGF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뭔가 있어 보여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EGF가 그래서 좋은 거네요. 성장을 시켜주는 인자니까 EGF가. 근데 EGF 뒤에 EGFR을 붙이면 R이 수용체예요. 여기 이쑤시개에 붙어 있죠. EGF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고 우리 표피에 있어요. 다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고 EGFR은 뒤에 R이 붙었죠. 수용체예요. 수용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수용체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EGF랑 EGFR이 붙으면 뭔가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암세포 표면에 EGFR이라는 이게 과다 발현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암세포 표면에 찔리셨죠? 네. 암세포 표면에 뭐 어차피 저 따라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제가 할게요. EGFR이라는 게 과다 발현이 될 시에 이 EGF라는 이 성장 인자가 얘랑 만나버리면은 성장을 굉장히 촉진을 계속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안 멈추고 계속 켜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사이토카인 후폭풍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면역항암제인데 이게 표적항암제 먼저 얘기 드리면은 EGF랑 EGFR 요게 만나버리면 이 지금 과다 발현된 것 때문에 요게 지금 저기가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TKI라는 효소가 있어요. 근데 TKI잖아요. 네. TK는 티로신 키나제고 TKI 뒤에 I 이니비터 억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GFR TKI 제제예요. 전부 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부터 다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EGFR TKI라는 거는 요 EGFR이 EGF랑 만나버리면 이 TKI라는 효소가 막 발생이 돼버려가지고 암세포가 계속 성장이 끊임없이 돼버려요. 계속 커져버리는 거죠. 그거를 억제시키는 게 TKI 제제예요. 그래서 EGFR TKI 제제가 네. 1세대부터 이걸 타겟으로 나오게 된 거죠. EGFR을 타겟으로. 암세포 표면에 붙은 EGFR이 가다 발현이 돼버리면은 EGF랑 만나버리면 암세포가 끊임없이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 TK라는 걸 발현시키니까 그걸 억제시키기 위한 TKI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1세대부터 나온 겁니다. 1세대 항암제다. 1세대가 아스트라제네카의 1회사가 있고요. 로슈의 타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베링거 인게라임의 지오트립, 화이자의 비진프로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EGFR TKI예요. 그러니까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세대랑 2세대가 이것을 맞았을 때 네. 항암제를 맞았을 때 내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돌연변이가 생기고 EGFR의 과다 발현을 치료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또 무슨 저기가 생기냐면은 T790M이라는 변이가 생겨요. T790M. T790M이라는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나온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예요. 그래서 그걸 3세대라고 불러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표적 항암 치료제의 큰 단점은 내성이 생기고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한양의 렉나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유한양의 렉나자가 투여되기 시작되고 있죠. 그럼 이 환자들 또 1, 2년 지나면 또 다른 내성과 또 다른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러면은 또 다른 그 타겟을 막는 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1세대나 2세대의 그 공통점은 뭐죠? 직접 이 밤 암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3세대에서 변한 게 뭐죠? 3세대는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우리의 면역세포를 각성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대신 독성은 떨어지겠죠. 직접 독성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3세대 면역세포의 이 기전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수지상세포예요. 수지상세포가 그러니까 여왕개미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개미가 어떤 그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미가 침입을 받았을 때 여왕개미가 산을 내뿜어요. 그러면 일개미들은 그 산을 내뿜는 냄새를 맡고 적이 쳐들어온 것을 생각하고 산을 막 내뿜으면서 다 공격하러 나가요. 네. 병장개미가. 이 수지상세포가 여왕개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이 만약에 암세포가 침투했다. 그러면은 면역 물질을 막 뿜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우리 T세포라고 했죠. 얘가 정상세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요 T세포가 열심히 이제 암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사이토카인 흡폭핀을 먼저 말했는데 우리의 몸에 우리의 면역력은 뛰어나가지고 직접 고쳐요.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니 사이토카인 후폭풍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사이토카인을 막 발생을 시키면서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T세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근데 다행히 그거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달려 있어요. 이 T세포에. 이 젤리가 T세포인데 여기에 PD-1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수지상세포, 여왕개미에 해당되는 애가 병정개미한테 수지상세포에는 PD-L1이 붙어 있거든요. PD-L1을 이 PD-1에 갖다 붙이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 너 그만해라. 너 정신 차려라. 폭주 그만둬라. 너 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 후폭풍이 안 일어나고 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T세포가 활약할 수 있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돌연변이만 알아서. 공격하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이 암세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암세포가 지 몸에다가 이게 뭐 붙여놨습니까? PD-L1을 붙여놨죠. PD-L1 아까 어디 있었어요? 수지상세포에 있는 PD-L1을 붙여놨죠. PD-L1의 역할이 뭐였어요? T세포에 붙어있는 이 브레이크 PD-1하고 결합했을 때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암세포가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PD-L1을 딱 여기다 몸에 붙이고 갖고 얘가 이제 브레이크가 몸에 있잖아요. PD-1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려고 했더니 얘가 이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T세포는 바보스러운 면이 있어요. PD-L1을 갖다 붙였더니 야 여왕개미 수지상세포가 나 그만두라는 건가 보다. 암세포 공격을 그만둬버려요. 이 바보가. T세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암세포가 자라나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말한 그 시스템을 면역 관문 시스템이라 그래요.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애가. 근데 이 면역 관문 시스템에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죠. 암세포가 이렇게 위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아내는 제제가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그 면역 관문 억제제가 결국에 암세포의 PD-L1하고
T세포의 PD-1이 결합해가지고 T세포가 암세포로 공격하는 걸 막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래서 3세대 이 그 면역 항암제에서 대표적인 게 머크의 키트루다고 네. 머크의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들 그게 전부 다 BMS의 지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인데 BMS라고 불러요. 2011년에 BMS의 여보이가 나온 뒤에 BMS의 옵디보가 또 나왔고요. 네. 머크의 키트루다와 바벤시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로시의 티센트릭이 나오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까지 나왔습니다. 6종의 면역 항암제가 전부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그 표적 2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에서는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이게 지금 대표적인 기제고 그다음에 3세대 면역 항암제에서는 이 EGFR 이 면역 억제제, 네. 면역 관문 억제제가 EGFR이 아니죠.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했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간다고 했죠? 이 T세포가 아까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이 암세포가 PD-L1을 붙이고 띠가 딱 오니까 그렇죠. 수지상세포 PD-L1인지 알고 암세포 공격을 멈춰버리잖아요. 자기 편인지가 바보가. 그러니까 이 바보를 좀 더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T세포는 우리 몸을 지켜주려는 신념이 강한 애인데 좀 교육을 바보스러운 시켜야겠네요. 면이 있죠. 그래서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끄집어내요. 이번에는. 면역항암제를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누나를 하나 다세요. 누나 하나 있을걸요? 누나를 달았죠. 네. 이 누나를 달아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T세포 앞에 키메릭 항원체라고 카를 붙이는 거예요. CART. 아. 카티 치료제라고 하죠. 노바티스 킴리. 네, 맞아요. 이 눈 같은 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그런 위장술을 써도 더듬이 역할을 하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암세포를 지나치지 않고 공격을 해요. 밤인 게 보이니까. 그렇죠. 이게 좀 더 적극적인 거죠. 그걸 면역 세포 치료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종류 중에서 네. 면역 관문 억제제가 대세인데 거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고자 T세포를 환자 몸속에서 빼내서 좀 더 강하거나 똑똑하게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서 네.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게 면역 세포 치료제예요. 대표적인 게 노바티스의 킴리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혈액암에 지금 굉장히 그 백혈병이나 이런 데는 이 지금 카티 세포 치료제가 효과를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고형암, 단단한 암에는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또 타파하고자 T세포가 아니라 다른 색깔, NK 세포를 꺼내가지고 NK 세포에 또 똑똑한 눈을 붙여서 CAR-NK 뭐 이런 데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어쨌든 이게 3세대 면역 항암제의 발달이고요. 네. 4세대 면역 항암제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4세대 면역 항암제는 대사 항암제라고 아까 전에 암세포가 막 그 굉장히 성장의 속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치워요. 신진대사가 활발해요. 암세포는. 암세포가 신진대사가 활발하니까 정상세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쌍둥이가 나왔는데 한 명이 클 때가 있잖아요. 한 명이 탯줄에 있는 밥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암세포가 다 빨아먹고 정상세포는 삐쭉 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굶어 죽이자. 그게 대사 항암제예요. 그래서 지금 1, 2, 3세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의 결정적인 단점은 너무 독성이 심해서 적이 죽여버린다는 정상세포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나왔는데 표적 항암제의 문제는 표적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죠. 하마스가 판 땅굴의 흔적이 확실히 있으면 거기를 때려서 하마스를 죽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하마스가 옷 색깔만 바꿔 입었다던가 아니면 땅굴에 흔적이 없으면 그 하마스는 또 못 잡아요. 돌연변이가 내성과 돌연변이의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성과 돌연변이의 문제점이 있으니 아예 차라리 면역력을 높이자 해서 면역항암제가 나왔으나 이거는 반응률 자체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대사항암제 얘기도 나오는데 대사항암제도 내성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내성과 저항성이 생겨요. 결국 약제. 그리고 아까 말한 면역항암제에서 발전된 면역세포치료제 이것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죠. 카티는 환자 몸에서 맞춤형으로 빼니까. CAR-NK는 비용이 낮지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세포까지 할 수 있지만 네. 맞춤형이 아니라는 단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서로 뭐 하고 있었냐면 그동안 1세대와 2세대를 병용하거나 2세대와 3세대를 병용하거나 아니면 3세대 안에서 면역세포치료제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서로 병용을 하거나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단점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혜성처럼 등장한 게 ADC 기술이죠. ADC는 엄밀히 말하면 기술이자 플랫폼이에요. 항암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4세대 항암제는 대사 항암제로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ADC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어디든 입힐 수 있는 거예요. 자, 1세대 항암제의 단점을 말했지만 네. 그게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오히려. 독성이 엄청나게 강해서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니 만약에 그게 암세포에만 활약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3세대 면역 항암제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췌장암에서 왜 아직도 일라이릴리의 젬자가 표준 요법으로 쓰이는 거 있다고 했죠? 아직도? 거기선 면역 항암제가 듣지를 않으니까요. 면역 항암제는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적고 네. 표적 항암 치료제는 표적이 있어야지만 그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ADC 기술을 이용한 거죠. 이게 ADC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일단 미사일처럼 쏴서 공격을 해야 되니 아까 말했죠?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직접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얘는 ADC는 공격성이 있어요. 암을 직접 때리러 가니까. 네. 면역 항암제는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면역 세포를 각성을 시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ADC 기술은 일단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랑 2세대 표적 항암제의 장점만 모아서 극대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격. 예. 이게 암을 공격하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아주 강력한. 네. 그리고 그거를 링커로 연결합니다. 이걸 링커라고 해요. 링커가 뭐죠? 링커 링크 연결시키다는 의미잖아요. 링커예요. 연결시키는 자. 네. 그 링커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스케이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커로 연결을 시킨 거고 이건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예요. 이거 페이로드라고도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표적 항암제의 표적 타겟 능력을 붙여주는 거죠. 화살표로 하나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ADC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ADC가. 그럼 공격성과 표적 능력까지 다 갖춰지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하지만 1세대로 나왔던 로슈의 캐사일라 유방암 치료제는 이 정상세포들 뭐 이거를 뭐 깔아놔도 좋지만 이 아까 젤리들이 정상세포고 암세포가 이거잖아요. 네. 보이나요? 이렇게 지나가면 표적항암 치료제의 타겟을 치료제 표적항암 치료제의 이 항체가 있잖아요. 항체, 약물, 링커 접합체가 ADC잖아요. 이걸 접합체. 그렇죠? 이게 항체, 네. 항원을 공격하는 게 항체잖아요. 그쵸. 병사, 항체, 그리고 이건 약물, 링커 접합체예요. 이게 가서 암 쪽으로 가야 되는데 1세대는 문제가 이게 가다가 정상세포에서도 이 링커가 끊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세대로 나온 N2라고 제일 성공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지상교의 N2는 N2에도 있어요. 허2라는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암세포가 아닌 여기에 있을 때는 끊어지지 않고 암세포에 도달했을 때 이 링커를 끊어요. 네.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다. 여기만 딱 암세포에다만. 그리고 여기서 표적 항암제의 또 단점은 뭐라고 했죠?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에만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터뜨리면 특정 단백질이 아닌 모든 암에 다 터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지금 각광받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공격하는 거에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단점을 커버시키는 게 ADC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어디로 갔는가?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벌써 그 뒷부분에 들어오신 겁니까? 시간이 되거든요. 자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가 아까 네. 면역 항암제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했죠. 그리고 네.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에서도 항상 2위를 기록했던 업체 이 약이에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30개 이상의 암종을 대상으로 2,200개의 건의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머크의 키트로다가. 물론 특허 만료를 눈앞에 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면역 항암제는 이렇게 콜라보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중에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특히 바이오들 맨날 적전하면서 뭔가 하나 띄워요. 보면은 머크의 키트로다랑 병용요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머크의 키트로다가 신랑이라고 치면은 영국 왕세자 앞에다가 신부 2,200명이 줄 서 있는데
2,200명이 전부 다 내가 선택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띄우는 거 엄청 많아요. 2,200개 중에 다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머크의 키트루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병용요법이 활발하다. 이게 면역항암제 기본적인 단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면역항암제 기본적인 단점이 반응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반응률을 높이고자 반응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짝꿍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병용 임상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크가 키트루다랑 짝꿍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ADC 기술이 여기도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단점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ADC 기술을 씌운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집합제를 갖다가 우리의 면역 항암제의 장점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하면은 더욱더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효과가 나왔죠. 아까 전에 아스트라제네카랑 다이지상교에 그 에너투라는 게 지금 유방암 치료에서 로시의 캐스타일러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더 살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획기적이란 건데 지금 키트루다랑 파트셉이라는 ADC랑 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요로상피암. 방광이죠, 요로니까. 보통 방광에서 시작되는 암인데 요로상피암의 30년 만에 1차 치료제를 교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지상교의 에너투라는 유방암 치료제 쪽에서 그 다음에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면역항암제와 파드셉이라는 이 ADC 기술이 합쳐졌을 때의 성과가 지금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막 30년 만에 기준 피순치료법을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1세대 ADC 항암제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낳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도 ADC 기술 혹은 ADC 물질을 개발하고 있거나 지금 또 수출을 큰 걸 터뜨렸기 때문에 연관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결국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했던 네. 거예요. 그게 늦을까 봐 미리 그 종목은 말했던 것이고. 와, 오늘 정말 길고도 긴 강의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한 줄로 뭐라고 요약을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네. 그 저기 터미네이터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로보캅 얘기를 드리죠. 로보캅이 더 심해. 로보캅은 처음에 너무 오래됐나요? 로보캅은 처음에 나온 그 로보캅이 뒤에 이제 좋은 로보캅이 나오니까 굉장히 약해요. 스펙 자체가. 그러니까 아예 로보캅은 쓸모가 없어져서 버렸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진화는 했지만 아직도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가 쓰여야 될 부분 환자가 있고 2세대가 쓰여야 될 때가 있고 3세대가 쓰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4세대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4세대, 5세대가 만약에 나와서 그 시장을 엎어버린다면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아직도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불을 부은 게 ADC 기술이고. 그러니까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든 2세대 표적 항암제든 3세대 면역 항암제든 4세대 대사 항암제든 ADC 기술을 만나가지고 완전 다른 조합이 탄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눈독 들이고 있는 회사들 보세요.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에브비 이런 회사들이거든요. 큰 회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다 상장되어 있는데 그 회사들을 무슨 건강보험을 드는 것도 좋아요. 돈이 많으면. 근데 막 괜히 보험 설계사 뭐 저기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나 저기 있잖아요. 20대가 무슨 저기 종신보험을 들어 무슨 뭐 몇십만 원짜리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건강보험은 미국 시장에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에브비, 뭐 노바티스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알테오진의 레고캠 바이오는 뭐냐? 기술 수출, 플랫폼 수출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든 거예요.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듯이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얘기했죠. 바이오 종목 중에 장례식 업을 하는 애도 있고요. 꽃배달업을 하고 있는 애도 있어요. 그게 무슨 바이오 기업으로서 명의 안 선다를 떠나가지고 바이오 기업으로서 바이오로 돈을 못 벌면은 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해요. 처음에 무슨 요건을 완화해줘가지고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가 나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6, 7년 되면 걔네 거래 정지되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슨 머크 키트루다 병용법을 한다고 2,200명 중에 한 명으로 희망 공분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조심하세요. JP모건 컨퍼런스나 그런 거 있죠. 우리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장을 산 사람이 있는데 초대장 산 사람이 인스타 피드에다가 나 초대장 사서 여기 했어요 하고 연예인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나요? 아니요.
그냥 연예인하고 어깨동무 사진 찍어 올려가지고 자기가 초대받은 것처럼 올려요. 그렇죠. 그런 바이오 기업 엄청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택과 그런 거 집중이 조심하시라는 거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이거 진짜 짧게요. 그러면 알테오젠 사야 되나요? 그 여쭤보셨거든요. 우리나라 모델 중에는 지금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은 HLB 가셔야 되고요. 우리나라의 신약을 꿈꾸시는 분들.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아니면 완전 보수적인 사람들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지스 가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대형 제약사가 돈으로 기술 후보 물질들을 키워가지고 큰 무대에 데뷔시키는 그 모델이 좋다.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면 한미약품이나 유한양을 가셔야죠. 이 네 가지 분류를 나눠줬을 때 자기의 성향에 맞는 거를 택하시고, 일단 그 상위의 개념은 뭐였죠? 결국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가 갑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롤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를 같이 포트폴리오에 넣는 건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도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바이오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물들과 함께 과학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과학자 같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수 소장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